백만장자가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의 의도는 화려한 파티에서 그녀를 우니 후밀리에이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그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반전을 듣기 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에 구독하세요. 크리스탈 거울에 비친 모습은 민호 킴이 서울의 가장 높은 비즈니스 빌딩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5세의 그는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재산, 국제적인 명성, 그리고 곧 농업제국의 상속녀 유나리와의 왕족 같은 결혼. 그의 손가락은 자카란다 나무로 만든 책상 위에 놓인 금색 봉투 위를 스쳤습니다. 이 봉투는 올해의 이벤트로 기대되는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300개의 초대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전 여자친구인 하나 파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민호 씨? 그의 개인 비서인 조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만나지 않으셨는데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의 가장 큰 거래들 앞에 항상 나타나던 미소였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봐야 해요. 내가 그녀를 뒤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해해야만 해요. 그 기업가는 하나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3월의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런던으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결심이 섰습니다. 국제투자은행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전달하도록 하세요. 민호는 조은호에게 봉투를 건네며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2주 후 민호는 강남의 저택에서 희귀한 와인을 맛보며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조은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초대장 전달 완료. 그녀가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기업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나가 자신의 현재 삶을 보게 될 때의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결혼식은 그가 특별히 대여한 역사적인 성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 중에서 엄선된 300명의 초대자 미쉐린 스타 셰프가 준비한 연회,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꽃들, 모든 세부 사항은 그의 권력과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유나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로부틴, 힐을 울리며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파티 메뉴를 승인해야 해요. 그녀가 뒤에서 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셰프가 기다리고 있어요. 민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을까? 그녀를 처음 만났던 중산층 동네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 큰 성과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의 날들은 마지막 준비로 바빴습니다. 민호는 잊을 수 없는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감독했다. 단지 그의 손님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가 그녀 없이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행사 전날 리허설 중에 유나는 약혼자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민호,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냥 긴장일 뿐이야. 그는 거짓말을 하며 넥타이를 다시 고쳤다. 그는 하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계획을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유나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있던 민호는 몇 년 만에 노트북을 열고 소셜미디어에서 하나를 검색했다. 그는 단지 기본적인 프로필만 찾을 수 있었고 개인적인 사진은 없었다. 그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그는 생각하며 컴퓨터를 경멸스럽게 닫았다. 큰 날은 화창한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치 날씨까지도 민호를 위해 공모하는 듯했다. 헬리콥터가 가장 중요한 손님들을 성으로 수송했다. 언론은 성문에 몰려들어 유명 인사와 기업인들의 도착을 기록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민호는 성의 주방에서 창밖으로 손님들의 도착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의 맞춤 제작 이탈리안 턱시도는 그의 계획만큼이나 완벽했다. 하나에게 그녀 없이 그의 삶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보여주려는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킴씨, 조은호가 문에서 불렀다. 첫 번째 손님들이 칵테일 파티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가 도착할 순간을 상상했다. 그는 리셉션 팀에게 그녀의 도착을 즉시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이벤트의 사치와 화려함을 보고 반응하는 모습을 전략적으로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는 운명이 그가 계획한 어떤 것보다 훨씬 큰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는 정말로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도착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날로 만들기 직전이었다.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를 고치면서 민호는 몇 시간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전 여자친구를 굴욕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그의 계획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으로 변할 것이었다. 정원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고의 미소를 연습하며 그의 승리의 입장을 준비했다. 쇼가 시작되려고 했지만 진정한 스펙터클은 그가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성의 정원에서 열린 칵테일 파티는 한창 진행 중이었다. 웨이터들은 돔 페리뇽 샴페인을 들고 돌아다녔고 실내악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작품을 연주했다. 민호는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정문을 훑어보고 있었다. 김. 조은호가 인사 사이 잠깐의 휴식 동안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가 방금 도착했어. 김민호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야기하던 사업가 그룹에게 신뢰를 하고 주요 계단 근처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고 관찰할 수 있었다. 하나 박은 세련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다른 손님들의 화려한 복장에 비해 단순했지만 그녀의 긴 갈색 머리는 그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비록 이제는 더 성숙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외모가 김민호를 얼어붙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손에 잡고 있던 작은 손이었다. 그녀 옆에는 약 5살 정도 된 소년이 화려한 장식에 경이로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초록색 눈은 김민호의 눈과 똑같았고 어릴 적 그가 가졌던 것과 같은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약간 물결치는 검은 머리, 얼굴의 윤곽, 심지어 호기심으로 이마를 찌푸리는 모습까지.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엄마, 꽃이 얼마나 많은지 봐요. 소녀는 기둥을 장식한 난초 폭포를 가리키며 외쳤다. 김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다리는 힘이 빠졌고 그는 대리석 기둥에 기대야 했다. 퍼즐 조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여행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의 고집, 그녀가 떠난 후 처음 몇 달 동안의 실패한 연락 시도, 지나간 시간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은호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김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펼쳐지는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소년의 나비 넥타이를 고쳐주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렇게 모성적이고 동시에 고통스럽게 익숙한 제스처. 그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던가. 김윤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며 다가왔다. 이제 막 결혼식 전 잠깐 모습을 보이려던 참이었다. 여보, 장식을 잠깐 보러 왔는데. 그녀는 신랑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말을 멈췄다. 민호? 무슨 일이야?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하나는 방금 김민호를 발견했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가 예상했던 분노 대신 그녀의 눈에는 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야? 김윤아가 신랑의 시선을 따라 물었다. 김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녀는 계단의 한 단을 헛디뎠다. 본능적으로 김민호는 그를 향해 움직였지만 하나가 더 빨랐고 아들을 부축했다. 조심해, 서준아.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고 그 이름은 김민호의 배를 가격하는 것 같았다. 서준, 그를 키우고 항상 깊은 존경을 품었던 그의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다. 유나는 점점 커지는 의심을 품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민호, 저 여자 아세요? 그 질문이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 서준은 거의 넘어질 뻔한 상태에서 회복한 채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그 자신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며 주변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분은 신랑이야 서준, 이 파티의 주인공이지. 민호는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두 사람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의 굴욕과 복수를 위한 계획은 그 작은 자신의 반영을 보는 순간 사라져 버렸다. 하나.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안녕 민호. 그녀는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킬 만한 위험으로 대답했다. 결혼 축하해. 유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신랑 옆에 서서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을 스쳤다. 민호, 저를 소개시켜 주시지 않을래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줄어들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목격할 것임을 직감한 듯했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연주하고 있었지만 마치 그 순간을 위한 초현실적인 배경음악처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서준은 점점 고조되는 긴장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의 손을 놓고 민호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그의 초록빛 눈은 사업가의 똑같은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 성이 정말 예뻐요. 아이는 어린아이 특유의 단순함으로 말했다. 민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제국, 모든 성공, 그가 쌓아온 모든 부우, 그것들 중 아무것도 그 작은 피 한 방울을 나눈 존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꿈의 파티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민호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통제하고 싶지도 않았다. 성의 메인홀은 민호 주위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유나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팔을 세게 잡았다. 민호, 설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연습된 사회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준호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조용히 가까운 손님들을 멀리 떨어뜨려 코크테일이 계속되는 정원으로 안내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마치 그 순간을 위한 소리 커튼을 만들기 위해 운 좋게도 볼륨이 커졌다. 당신은 나랑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서준은 아이 특유의 솔직함으로 외치며 이제는 민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유나는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며 마침내 점들을 연결했다. 결혼식 사진을 위해 완벽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하나, 민호는 마침내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아들의 손을 잡기 위해 다가갔다. 당신은 결혼식을 해야 해. 아니, 그 단어는 미호의 입술에서 놀라울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야. 유나는 마치 화상을 입은 듯 그의 팔을 놓아버렸다. 지금이 그때라니 무슨 소리야? 미호 3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준호, 미호는 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불렀다. 유나를 성의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샴페인을 더 대접하라고 하세요. 진심일 리가 없어. 유나는 항의했지만 준호는 이미 그녀의 팔을 살며시 잡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이끌고 있었다. 하나는 홀로 육아를 해온 세월이 줄 수 있는 침착함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준 아가, 이모 은지랑 같이 정원에서 공작 구경하러 가지 그래? 몇 미터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여자, 아마 하나의 친구인 듯 다가와 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엄마? 소녀는 분명히 미호에게 매료된 듯했다. 조금만. 아가, 엄마는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마침내 그들이 홀로 홀에 남았을 때 침묵이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미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가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하나는 웃음도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말하려고? 미호, 네가 떠나기 몇 주 전부터 내가 임신했다는 걸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런던에서의 큰 기회에 너무 집중해서 내 말을 듣지도 않았지. 네가 더 고집했어야 했어. 더 간청했어야 했어. 더 굴욕을 당했어야 했어. 그녀가 말을 끊으며 처음으로 그녀의 침착함이 약간 깨졌다. 너는 네 경력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했어. 미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결혼식 사진을 위해 완벽하게 손질한 머리 스타일을 흐트러뜨렸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들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다. 하나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는 항상 회의, 문서, 준비로 바빴다. 네가 떠난 후
그녀는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계속했다. 네오에게 연락을 시도했어. 전화, 이메일, 메시지. 너는 모든 연락처를 바꿔버렸어. 당시 너의 비서는 네가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 나는 몰랐어. 상상도 못했어. 물론 상상 못했겠죠, 민호 씨. 당신은 너무 바빠서 대학 때 여자친구만 남겨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뒤로 한 채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 말은 정확한 화살처럼 그를 꿰뚫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 성공을 향해 올라간 모든 단계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텅 비어있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서준. 그는 그 이름을 맛보듯이 발음했다. 그 애는 내 대해 알고 있나요? 하나 박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그 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으며 잘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걸 바로잡아야 해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애의 삶에 참여해야 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을 계속하면서. 결혼에 대한 언급에 민호는 유나이가 나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꿈에 그리던 파티, 올해의 이벤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그의 삶이 아니었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은 일을 할 거예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할 거예요. 정원에서 점점 커지는 소음은 손님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신랑의 긴 부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서준이 공작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애는 동물을 좋아해요. 하나 박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커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얼마나 많은 꿈을, 얼마나 많은 작은 발견들을 놓쳤을까?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그는 그 소년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며 물었다.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고 고집도 세요. 하나 박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호 씨가 그 나이대랑 똑같아요. 준호가 다시 홀에 나타났다. 평소와는 달리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김민호 씨, 유나 씨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어깨를 펴고 여러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대부모님들과 유나의 부모님, 그리고 제 부모님을 도서관으로 모아주세요. 지금 바로요. 조은호가 지시를 따르러 나가는 동안 민호는 하나를 돌아보았다. 서준이랑 좀 더 있어줄 수 있겠어. 이 일을 해결해야 해. 하나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민호. 원한다면 우리가 떠날 수도 있어. 아니, 그는 거의 절박한 듯이 빠르게 대답했다. 제발 머물러줘. 나는 많은 것을 고쳐야 해. 천장까지 닿은 마호가니 책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가득한 성의 도서관은 곧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유나는 벨벳 소파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옆에 경호원처럼 서 있었다. 민호의 부모님 재호와 수진, 김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하고 있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민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혼은 취소야. 순간적으로 혼란이 일었다. 유나는 웨딩드레스가 살랑거리며 벌떡 일어섰다. 너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3억 원짜리 결혼식을 이렇게 취소할 순 없어. 할 수 있고 할 거야. 그는 느끼지도 못한 평정으로 대답했다. 방금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멍하게 했다. 수지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눈을 크게 떴다. 항상 조용하던 재호는 근처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아, 아들? 유나의 어머니가 어눌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대학 시절 전 여자친구인 하나가 우리 아들과 함께 여기 있어. 서준은 5살이고 나는 오늘까지 그의 존재를 몰랐어. 그리고 너는 그냥 그 말을 믿을 거야. 아무런 증거도 없이? 카롤리나의 아버지가 화가 난 얼굴로 물었다. 하여건 분명히 당신 돈을 노린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 아이를 보세요. 리카르도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감정이 가득했다. 그 아이는 나와 똑같아요. 게다가
나는 마리나를 알아요. 그녀는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초반 충격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카롤리나는 히스테리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다예요. 6년간의 관계를 갑자기 나타난 전 애인과 그녀의 아들이라는 아이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카롤, 리카르도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말을 끊었다. 아니, 지금 나를 카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잡지, 신문... 토마스가 이미 성명서를 준비 중이에요. 리카르도가 말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사생활 보호를 요청할 거예요. 사생활 보호? 카롤리나의 아버지가 폭발했다. 당신이 모든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면 다행일 거예요. 결혼식 비용은 모두 내겠습니다. 리카르도가 선언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계속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헬레나가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니? 내 손자는 어디에 있니? 손자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깨우치는 듯했다. 상황의 현실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결혼식이 취소되는 게 아니었다. 한 가족이 다시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정원에 있어요. 리카르도가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카롤리나는 갑자기 일어나며 머리에서 베일을 벗어 던졌다. 좋아요. 모두 새로 찾은 행복한 가족과 함께 하세요. 난 여기서 나갈 거예요. 워시. 부모님은 그녀를 따라 도서관 밖으로 나가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셨다. 곧이어 조은호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선생님, 손님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민호는 아직도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다시 도서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서는 하나와 서준이 정원의 꽃들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진실을 말하세요. 그가 대답했다. 제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고 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된 채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세요. 결혼식 취소 소식은 마른 풀에 불이 붙은 듯 성 안에 빠르게 퍼졌다. 손님들은 충격과 감추기 힘든 호기심을 담은 표정으로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고 조은호의 팀은 이벤트 마무리 작업을 조용히 진행했다. 민호는 이제 뒷정원에 서서 멀리서 부모님이 서준을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우지는 파티 드레스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손자는 열정적으로 자신이 찾은 공작사의 깃털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아이는 너의 미소를 닮았어. 재호가 아들 곁에 서서 말했다.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의 그 호기심 가득한 눈빛도. 아버지, 민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망설이며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었을까요? 재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야. 하나는 안전한 거리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중립적인 표정, 뒤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다.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당신 부모님은 항상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준은 그분들을 알아갈 자격이 있어요. 하나, 민호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시작했다. 이런 부탁을 할 권리는 없다는 걸 알지만 제가 그의 삶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나서야 대답했다.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 서준은 이미 정해진 일상과 구조화된 삶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속도로 진행하면 돼요. 단지 그 아이에게서 저를 멀리하지 마라. 주세요, 제발. 하나가 대답하기 전에 서준이 눈빛이 반짝이며 뛰어왔다. 엄마 할머니 소우진이 토라는 개가 있다고 하셨어. 언제든지 볼 수 있대요. 하나는 민호에게 의문의 눈길을 던졌고 그는 설명했다. 2년 전에 입양한 골든 리트리버야. 우리 집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어서 부모님 댁에서 키우고 있어. 토르는 멋진 이름이야 라고 서준이 외쳤다.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는 천둥의 신이었던 거 알아? 민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신화를 좋아하니 그 아이는 찾는 책은 다 읽어버려요. 하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특히 동물과 고대 이야기 관련 책을 좋아하죠. 수진이 그룹에 다가왔고
여전히 감정에 젖어 있는 눈빛이었다. 하나, 사랑하는 친구야. 갑작스럽다는 건 알지만 내일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간단한 가족 모임이야. 하나는 망설이며 토르를 만날 가능성에 거의 뛰어오를 듯한 서준을 바라보았다.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네. 제발요, 엄마. 서준이 애원했다. 토르를 만나고 싶어요. 민호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여왔다. 그의 아들, 이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그의 부모와 교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놀라웠다. 정말 가족끼리 하는 점심 식사일 뿐이야. 수진이 보장했다. 재호가 특제 바베큐를 만들 거고 서준이는 정원에서 토르와 놀 수 있을 거야. 하나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희망적이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알겠어.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몇 가지 명확한 선을 긋는 게 필요해. 물론이지, 물론. 수진이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해. 서준이 토르를 만날 가능성에 기뻐하는 동안 민호는 부드럽게 하나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난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난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준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아이는 가족과 가족의 역사를 알아야 할 자격이 있어. 그래도 민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이번에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절대로.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김민호 사장님, 언론사들이 정문에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를 바라보았다.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기다려 주실래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서준이가 옛날 책들을 구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와 서준이 수진의 안내를 받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취소된 결혼식, 다가오는 스캔들, 재정적 손실, 이 모든 것들이 아들을 만날 가능성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준호, 그는 어깨를 펴며 말했다. 성명서를 준비해줘. 하지만 서준이나 하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 그냥 취소가 개인적인 결정이었다고 하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해. 이제는 한 걸음씩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다. 그 화창한 일요일, 김 가문의 저택 정원에는 바베큐 향기가 가득했다. 재호는 바베큐 그릴에 집중하고 있었고 수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갑자기 찾아온 손자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는 일찍 도착해 그의 포르쉐를 저택의 원형 입구에 주차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대학 시절 하나의 옛날 사진을 다시 보거나 인터넷에서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검색하며 밤을 보냈다. 아들, 수진이 베란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 테이블 좀 도와줘. 그들이 야외 공간에 접시와 수저를 정리하는 동안 골든 리트리버 토르는 마치 특별한 손님이 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랑 얘기해봤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리넨 냅킨을 정리하며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녀의 변호사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연락을 했어요. 그럼 너는 줄 거야? 그럴 거예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 모든 일 이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 차가 다가오는 소리에 토르가 기쁘게 짖었다. 하나는 그녀의 소박한 폴로를 민호의 포르쉐 옆에 주차하며 눈에 띄는 대조를 만들었다. 서준은 차에서 폭풍처럼 뛰어내렸고 그의 눈은 곧장 토르를 찾았다. 엄마, 저기요, 토르예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온 파일을 고쳐 잡았다. 그녀는 간단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민호의 사회적 서클에 드나드는 항상 단정한 여성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토르, 진정해. 미호가 기쁨에 뛰어오르는 개를 붙잡으며 말했다. 서준아, 그 녀석을 만나볼 준비가 됐니? 소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하나가 가르쳐준 대로 손을 내밀었다. 토르는 그의 손가락을 킁킁 냄새 맡더니 바로 얼굴을 핥아버렸다.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미호가 아들과 개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점심시간은 놀랍도록 순조롭게 흘러갔다. 재호는 그의 유명한 삼겹살을 대접했고
수지는 서준의 접시를 가능한 모든 간식으로 가득 채우느라 바빴다. 그래 챔피언, 재호가 디저트를 먹으며 말을 꺼냈다. 내 엄마가 네가 동물에 관한 책을 좋아한다고 말했어. 서준은 초콜릿으로 더러워진 입을 벌리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 책을 한가득 모았어요. 기린은 하루에 30분만 잔다는 거 알아요? 미호는 아들의 모든 표정과 제스처를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갈증까지 물려받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서준아, 하나가 부드럽게 불렀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토르랑 조금 더 놀지 않을래? 소년이 개와 함께 자리를 뜨자 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졌다. 수지는 모두에게 커피를 따라주었고 미호는 해야 할 이야기를 위해 용기를 모았다. 하나,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나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고 싶어. 미호, 그녀가 말을 가로챘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서준은 이미 정착한 삶을 살고 있어. 집 근처 공립학교에 다니고 친구도 있고 일상이 있어. 우리 그를 도시 최고의 학교에 보낼 수 있어. 그가 재빨리 제안했다. 여기 가까운 더 큰 아파트를 사줄 수도 있어. 그만,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서준이 태어난 후 너를 찾지 않은 이유야. 그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수지는 부드럽게 하나의 손을 만졌다. 얘야, 미호는 그저 도우려는 거야. 비록 서툴게지만. 아람, 하나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난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우리 삶은 단순할지 몰라도 정직하고 행복해. 그가 내가 된 것처럼 되길 원하지 않는 거지? 미호가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웠다. 뒤쪽에서 서준이 털어 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떠났던 그 야심찬 남자가 아니야, 하나. 민호가 말을 이었다. 어제 내가 결혼식을 취소했을 때 내가 쫓았던 모든 성취들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잃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증명해봐.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변했다는 걸 증명해. 돈이나 비싼 선물로가 아니라 시간과 헌신, 그리고 우리가 정한 한계를 존중함으로써. 민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내가 서준에게 마땅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달라. 재호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에게 마땅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놀란가에 짖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모두가 급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소리를 따라 달려가자 정원 바닥에 앉아있는 서준과 그의 곁에 있는 톨, 그리고 소오진의 컬렉션 중 하나인 깨진 중국 화병을 발견했다. 소녀는 고통보다는 놀라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준, 하나가 소리치며 아들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민호는 이미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괜찮아, 챔피언? 죄송해요. 서준이 깨진 화병 조각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우리 놀고 있었는데 제가 부딪혀서. 화병은 걱정하지 마. 소진이 재빨리 말했다. 중요한 건 네가 다쳤는지 알아보는 거야. 민호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무릎에 작은 상처 하나만 발견했다. 주저없이 주머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임시로 붕대를 만들었다. 그 화병 중요한 거였어요? 서준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만큼 중요하지. 아나,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부성적인 대답에 모두가 놀랐고 심지어 그 자신도 놀랐다. 하나는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호가 서준의 안녕을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며 진정한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이 상처 제대로 치료하자. 소호진이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어벤져스 밴드가 들어있는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단다. 어벤져스 좋아하니? 소호진이 서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재호가 민호가 어렸을 때 자주 다쳤던 이야기를 하며 따라가는 동안 하나와 민호는 뒤에 남아 깨진 화병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 꽃병, 하나가 말을 시작했다. 정말로 귀중한 거였죠. 그렇죠. 민호는 어깨를 으쓱였다. 명나라 시대의 유물이었지만 솔직히 우리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어떤 골동품보다 더 소중하죠. 우리 아들, 하나가 부드럽게 되뇌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네요.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을 끊었다. 그냥 당신을 이렇게 보는 게 좀 낯설어서요. 제가 알던 민호 씨라면 깨진 꽃병에 화를 냈을 텐데요.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하나가 대학 시절부터 잘 기억하던 긴장한 습관이었다. 당신이 알던 민호는 지위와 돈에 집착하는 바보였죠. 그럼 지금의 민호 씨는요? 그녀가 물으며 조각들을 주우려 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가 말하며 그녀를 도우려 몸을 굽혔다. 서준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도요. 허락해 주신다면. 조각들을 주우며 그들의 손가락이 잠깐 스쳤고 익숙한 전류가 둘 사이를 타고 올랐다. 하나는 재빨리 손을 뗐지만 그 순간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집 안에서는 서준의 웃음소리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토르가 가끔 짖으며 가족의 교향곡을 완성했다. 하나 민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다. 제가 뭔가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서준이와 일정을 정하고 싶어요. 가끔 학교에 데리러 가고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끝나고.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값비싸거나 사치스러운 선물은 안 돼요. 아이가 당신의 사랑을 물질적인 것과 연결짓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또 어떤 조건인가요? 둘째,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서준이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면 꼭 지켜주세요. 서준은 이미 아버지 없이도 삶에서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어. 그 말은 민호 킴의 배를 가격하는 듯한 충격을 주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세 번째, 그녀가 계속했다. 우리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네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지만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으로. 네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할 때 그가 동의했다. 나는 네 방식대로 할게. 서준은 무릎에 아이론. 만반창고를 자랑스럽게 달고 정원으로 뛰어들었다. 소진 킴은 뒤따라오며 초콜릿 밀크쉐이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엄마 봐요. 할머니 소진이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다쳤을 때 엄마가 해주시는 것처럼요. 하나팍과 민호 킴은 의미심장한 눈길을 교환했다. 어떻게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준은 이미 그의 아버지 쪽 가족과 연결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과거의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꽃병의 조각들처럼 다음 몇 주 동안 모두에게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매주 수요일 정확히 오후 5시 30분에 민호 킴은 그의 차를 공립학교 앞에 주차했다. 이제는 화려한 포르쉐 대신 소박한 BMW 세단으로 바뀌었다. 그 특별한 수요일 학교 출구에서 기다리며 민호 킴은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엄마들, 아버지들, 그리고 보호자들 모두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새로운 일상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업무 메시지로 진동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긴급한 이메일은 기다릴 수 있었다. 민호 삼촌, 서준의 활기찬 목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아직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파키 상담한 아동 심리학자의 조언을 따르고 있었다. 어때, 챔피언? 오늘 수업은 어땠어? 민호 킴이 물었고 아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다. 선생님이 제가 고래에 대한 발표를 반 전체 앞에서 하게 해주셨어요. 서준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푸른 고래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이라는 거 알아요? 공룡보다도 커요. 민호 킴은 미소를 지으며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정말?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는 길에 그 이야기 더 자세히 말해줘.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는 수요일마다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단순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이곳은 민호가 자주 가던 고급스러운 장소와는 매우 달랐다. 하지만 서준이 좋아하는 맛을 고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스타 레스토랑보다도 더 값진 일이었다. 딸기 토핑이 있는 초콜릿 2스쿱 주세요. 서준은 이미 외우고 있던 주문을 자동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바닐라 썬데 하나. 민호는 아들이 높은 의자에서 발이 닿지 않아 다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며 덧붙였다. 민호 삼촌. 서준이 숟가락을 핥으며 말을 꺼냈다. 왜 유나 이모를 우리 나들이에 데려오지 않아요?
그 질문에 민호는 깜짝 놀랐다. 서준이 전 약혼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끔은 사람들이 계획한 것들이 바뀌기도 하거든, 알겠니? 내가 햄스터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우리 아파트는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설명했을 때처럼요. 민호는 그 순수한 비교에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거랑 비슷하지. 가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한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과는 다를 때가 있거든. 그럼 삼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서준이 물었다. 그의 어린 아이답지 않은 통찰력은 때로 놀라울 정도였다. 민호는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다. 네가 중요하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너희 엄마, 내 부모님, 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을 울렸다. 이번에는 하나의 메시지였다. 오늘 서준이 수영 수업이 9시에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다 먹었니, 챔피언? 이제 수영 수업 가야 해.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서준은 자신이 존경하는 고래를 연구하기 위해 전문 다이버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집중해서 듣고 질문을 하며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을 누군가가 이렇게 응원해 주었으면 좋았을 거라며 서준의 꿈을 키워주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하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교사용 가운을 입은 채로 있었다. 엄마! 서준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민호 삼촌한테 고래 이야기 했어요. 정말?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시험에서 A 받은 것도 말했니? 민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A라고? 그건 주말에 특별히 축하해줘야겠는데. 수족관에 가도 돼요. 서준이 기쁨에 넘쳐뛰며 물었다. 제발, 엄마. 하나와 민호는 눈길을 교환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허락하시면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함께 토요일에 갈 수 있어. 모두 함께요? 서준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래, 모두 함께. 하나가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자신에게 놀랐다. 서준이 수영 교사에게 달려가는 동안 민호와 하나는 뒤에 남아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가 행복해 보여.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민호가 물었다. 그녀가 질문을 이해할 것임을 알면서. 그 아이에게 말해도 될까? 하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한숨을 내쉬었다. 심리상담사가 그 아이가 네가 계속 곁에 있어주는 것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했어. 아마도 수족관 구경을 다녀온 후에 서두르지 않아도 돼. 민호가 안심시켰다. 네오의 방식대로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수영장에서 들려왔다. 서준은 이미 반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민호와 하나는 그곳에 서서 그들의 아들을 지켜보았다. 다른 가족, 아직은 만들어가는 중이지만 매일 더욱 현실이 되어가는 가족. 토요일은 화창하게 시작되었고 수족관 구경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민호는 하나와 서준이 사는 작은 아파트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비행부를 훨씬 더 단순한 차들 옆에 주차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포장된 선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준을 위해 산 해양 생물에 관한 책이었다. 그는 사치스러운 선물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에서 서준의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금 갈게, 지금 갈게. 아이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하나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청바지와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편안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민호는 대학 시절 그녀가 이렇게 차려입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좋은 아침, 그녀가 수줍은 미소로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서준이 거의 다 준비됐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서준의 여러 시절 사진과 그의 그림, 학교 과제물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민호는 놓친 기억들 때문에 가슴이 아려왔다. 보세요, 민호 삼촌. 외치며 서준은 돌고래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방에서 나왔다. 어제 엄마가 사주셨어. 와, 정말 잘 어울린다. 민호, 킴이 서준에게 소포를 건네며 칭찬했다. 너를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 소녀는 종이를 뜯고 책을 발견하자 눈이 반짝였다. 엄마, 봐요. 지난주에 서점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하나. 파크는 민호 킴에게 고마운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그 책이 싸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물이라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아쿠아리움으로 가는 길은 서준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새 책에서 읽은 사실들을 읽어냈다.
민호킴은 운전하면서 가끔 백미러를 통해 하나파크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아들의 열정에 미소를 지었다. 아쿠아리움에서 서준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그의 커다란 눈은 거대한 수조의 푸른 빛을 반사하며 그는 한 전시물에서 다른 전시물로 뛰어다니며 민호킴과 하나파크를 끌고 다녔다. 봐요, 펭귄이에요. 그는 전시물의 유리창에 얼굴을 대며 소리쳤다. 정장을 입은 것 같아요. 민호킴은 아들 옆에 앉아 똑같이 매료된 표정을 지었다. 펭귄은 평생 한 마리의 짝을 고른다는 거 알아? 그는 말하며 하나파크를 잠깐 바라보았다.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펭귄에 집중했다. 서준 펭귄과 함께 사진 찍어줄까? 하나파크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잡는 동안 민호킴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제스처와 표정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마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오후는 상어, 가오리, 그리고 서준을 황홀하게 만든 돌고래 쇼로 금방 지나갔다. 거대한 수조를 통과하는 아크릴 터널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감탄에 잠겨 말을 잃었다.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위로 올려다보며 고래상어가 위험있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민호킴과 하나파크는 서준의 양쪽에 서서 그들의 어깨가 가볍게 닿은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이걸 고마워요. 하나파크 민호킴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방문객들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이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민호킴은 목이 메었다. 고마워야 하는 건 나야.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족관을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은 오후였고 서준은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뒷좌석에서 새 책을 껴안은 차에 잠이 들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가 차 안의 편안한 침묵을 깨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에게 말해줄 시간이에요. 민호는 핸들을 꽉 잡으며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 몸을 타고 흘렀다. 확실해요.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나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민호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려는 기색 없이 말했다. 어떻게 할까요? 함께 말해요. 그녀가 제안했다. 내일 점심때요. 당신 부모님 댁에서요. 서준은 거기 가는 걸 좋아하고 가족의 지지가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는 동의하며 책임감의 무게와 기대감의 가벼움을 동시에 느꼈다. 여전히 평화롭게 잠든 서준과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차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나, 그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이런 부탁을 할 권리는 없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고 나서야 대답했다. 민호,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다르고 복잡하지만 가족이에요. 나머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아직 잠든 서준을 아파트로 데려다주는 동안 민호는 오랜만에 제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겠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요일 아침 불안과 기대감이 공중에 떠다녔다. 민호는 일찍 부모님 댁에 도착해 점심 준비를 도왔다. 소호지는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인 우유 푸딩을 준비했고 재호는 바비큐 고기를 재워두었다. 아들, 정말 준비됐어? 소호지는 민호의 어깨에 깔린 긴장을 눈치채고 물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엄마. 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하나가 맞아요. 서준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민호킴의 심장이 뛰었다. 문을 열자 서준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반겼다. 안녕, 민호 삼촌. 새로 산 책을 할아버지 재회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소녀는 폭풍처럼 들어오며 외쳤다. 하나파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덮개가 덮인 접시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접시를 민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들의 손가락이 잠깐 스쳤고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다. 곧 있을 일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서 느껴졌다. 점심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서준이 수족관에 다녀온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며 대화를 이끌었다. 민호와 하나는 긴장된 눈빛을 교환하며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디저트를
마친 후 모두가 거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하나가 민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된 것이었다. 서준아, 민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와 내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소녀는 그 말투에서 진지함을 느끼고는 책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소진과 재호는 조용히 방 뒤쪽에 서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있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하나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반 지호는 엄마가 2명이잖아. 맞아, 그녀가 계속했다. 우리 가족도 조금 다르단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서준아,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물론이죠, 민호 삼촌. 저도 삼촌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네 삼촌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쩌겠니? 민호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말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얘야, 아빠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내가 멀리 있어서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소년의 눈이 커지며 민호와 하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삼촌 민호 아빠야? 이어지는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아들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그래, 서준, 하나가 확인했다. 민호가 네 아빠야. 서준은 잠시 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런 다음 모두를 놀라게 하며 그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다. 알고 있었어. 그가 외쳤다. 아니, 알고 있진 않았지만 느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좋아하고 같은 눈을 가졌구나. 민호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너, 내가 전에 네 곁에 없었던 걸로 화나지 않니? 서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조금 슬프긴 해.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우리 함께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잖아. 하나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 아들아, 네 아빠는 지금 여기에 있고 널 정말 사랑한단다.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서준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물론이지, 아들아.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야. 서준은 민호의 품에 안겨 꼭 끌어안았다. 아빠, 나도 아빠가 있어. 수진과 재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잊지 마라. 재호가 농담처럼 말하며 포옹에 합류했다. 가족이 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동안 하나는 안도와 감정이 뒤섞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가족 포옹에 함께하자고 했다. 그 순간 새로 형성된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인 민호는 지금껏 쌓아온 모든 부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밝혀진 후 몇 주 동안 모두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조정의 시간이 이어졌다. 어린 시절 특유의 열정을 가진 서준은 새로운 현실을 전염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에게 있어 아버지가 생긴 것은 마치 개인적인 슈퍼히어로를 얻은 것과 같았다. 한편 민호는 새로운 역할에 전념했다. 그의 우선순위는 급격히 바뀌었다. 비즈니스 미팅은 학교 발표를 위해 재조정되었고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는 장난감과 어린이 책으로 가득 찬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어느 수요일 오후 민호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마무리하던 중 마리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서준이 열이 났어요. 학교에 데리러 가야 하는데 교사 회의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나요? 망설임 없이 민호는 화면 속 임원들에게 사과하며 회의를 급히 마무리했다. 가족 응급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교에 도착한 민호는 보건실에서 창백하고 조용히 있는 서준을 발견했고 그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빠, 소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포옹을 위해 팔을 벌렸다. 민호는 그를 안고 열기의 뜨거움을 느꼈다. 괜찮아, 챔피언,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는 약국에 들러 학교 간호사가 추천한 해열제와 다른 약들을 샀다. 마리나의 아파트에 도착한 민호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것. 소파에 편안히 누워있는 서준을 위해 민호는 이마에 찜질팩을 올려주고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수프를 만들려고 애썼다. 몇 시간 후 마리나가 도착했을 때 부엌은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서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그의 옆에 앉아 그가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 마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열이 내렸어.
민호는 안도와 자랑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프도 조금 먹였어. 마리나는 민호의 헌신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다. 서준을 돌봐줘서 고마워. 중요한 약속이 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보다 중요한 건 없어. 민호는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라는 말이 둘 사이에 의미를 담아 공중에 떠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준이 회복하는 동안 민호는 거의 아파트로 이사한 듯 소파에서 잠을 자며 밤중에 서준이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 가까이 있었다. 이러한 강제적인 가까움은 민호와 마리나 사이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을 드러냈다.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서준을 돌보는 일을 번갈아 가며 하면서 그들은 공동 양육을 넘어선 친밀감을 다시 발견했다. 어느 날 밤 서준을 재운 후 그들은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이 멀리 빛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있지. 민호는 손에 든 차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서준을 돌보며 이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 그가 자라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도.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 이번에는 제대로. 마리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호, 우리는 서준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하지만 우리 사이의 상처는 깊어.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난 기다릴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 둘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준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준이 완전히 회복되자 민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자주 마리나의 아파트를 방문했고 서준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공원에 가고 서준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주말 민호는 서준을 데리고 서울의 한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서준은 민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아빠, 나 나중에 과학자가 될래. 서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럼 아빠랑 같이 실험도 해보자.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마린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마리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민호, 서준이 너를 좋아하는 게 보여. 마리나가 말했다. 나도 서준을 사랑해. 민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너도, 마리나.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 서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마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 함께.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와 마리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고 서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어느 날 민호는 마리나와 서준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서준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민호가 물었다. 응, 나도 아빠 사랑해.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리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마리나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서준이 잠든 후 민호는 마리나와 함께 발코니로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린 이제 괜찮을 거야, 민호가 말했다. 응, 괜찮을 거야. 마리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었고 그들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는 살짝 눈길을 주며 조심스러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 아니 제발 내가 말을 마치게 해줘. 그는 부드럽게 부탁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내게 깊은 상처를 줬지. 하지만 요즘 너를 엄마로서 보면서 네가 항상 놀라운 여자였다는 걸 다시 떠올리며 하나, 난 너를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없어. 이어지는 침묵은 무겁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하나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과거, 현재에 대해서 민호와 함께 있는 너를 보면서 너무 헌신적이고 나를 떠났던 그 남자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 민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하나의 손가락을 가볍게 만졌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그저 네가 언젠가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진짜 가족처럼 함께 무언가를 쌓아가고 싶다면 내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부담 없이,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는 손을 뺏지 않았다. 대신 민호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엮으며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한 걸음씩 그녀가 속삭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웠다. 그날 밤 도시가 잠든 사이 과거에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망설이면서도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옆방에서는 서준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알지 못했지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민호는 서준과 하나의 삶에 꾸준히 존재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동네 아파트를 빌렸다.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새로 찾은 가족과의 가까움은 어떤 편의보다도 소중했다. 자연스럽게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준의 학교 가기 전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거의 매일의 의식이 되었다. 민호는 동물 모양 샌드위치를 만들고 서준이 전날 꾼 꿈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하나는 처음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방어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민호가 서준과 교류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민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준과 함께 태양계 프로젝트를 만들던 중 민호는 하나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했다. 다음 휴가에 캠핑 가는 게 어때? 그는 스티로폼 공에 목성을 나타내는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이며 물었다. 산속의 별 보기에 딱 좋은 곳을 알아. 하늘이 완벽해. 서준의 눈이 반짝이며 열광했다. 정말? 엄마, 제발 가자. 하나는 망설였다. 리카르도와 하루 종일 24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면서도 무섭게 느껴졌다. 글쎄, 캠핑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엄마, 제발요. 미겔이 애원했다. 아빠가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아빠라는 말은 마리나에게 매번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녀는 리카르도를 바라보았고 그는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지만 압박하지는 않았다. 알겠어. 마리나는 결국 아들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수긍했다. 하지만 당신이, 리카르도를 가리키며, 모든 장비와 음식을 책임져야 해. 캠핑 주말은 마리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놀랍게도 리카르도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편안한 텐트부터 미겔을 위한 헤드램프까지. 미겔은 야간 탐험가가 된다는 생각에 매료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리카르도와 미겔이 자랑스럽게 함께 피운 모닥불 주위에 앉아 마리나는 몇 년 만에 느끼는 평화를 경험했다. 미겔은 하루 종일 걷고 놀다 지쳐 그녀의 품에서 졸고 있었고 리카르도는 마시멜로를 구우며 말을 이었다. 있잖아. 리카르도가 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내가 경력을 쌓을 때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여기 너희 둘과 함께 있는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되더라. 마리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모닥불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 대학 시절 사랑했던 그 젊은이와 더 닮아 보이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그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리카르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지. 그날 밤 미겔을 텐트에 재운 후 리카르도와 마리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밤을 지샜다. 두려움, 꿈 후회를 나누며 마리나가 세워놓았던 벽은 별빛 아래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준비하던 중 같은 냄비를 잡으려던 그들의 손이 닿았다. 서로의 손을 뗄 생각은 없었다. 손가락이 서로 엉키며 그들은 향수와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겔이 졸린 얼굴로 텐트에서 나와 그들의 순간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미소로 빛났다.
엄마, 아빠 행복해 보여요. 마리나와 리카르도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떨어졌지만 그 순간은 헛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변했고 다리가 다시 놓이기 시작했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미겔이 뒷좌석에서 잠든 채로 마리나는 편안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리카르도,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길을 바라보며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야? 저녁 식사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둘만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민호킴은 행복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정말 좋아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가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도시로 돌아가는 동안 둘 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쉽지는 않겠지만 논의하고 치유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사랑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해졌다. 약속한 저녁 식사는 캠핑 여행 2주 후 금요일 밤에 이루어졌다. 서준은 할아버지 제호킴과 함께 게임과 이야기로 가득한 밤을 보내며 기뻐했다. 민호킴은 여전히 가끔 그를 쫓는 스포트라이트와 미디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히 친밀하지만 지나치게 낭만적인 분위기의 압박은 없었다. 하나파크는 정각에 도착했고 간단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민호킴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를 보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에 이별도 지울 수 없었던 반응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진심으로 말하며 그녀를 위해 의자를 당겼다. 고마워요. 하나파크가 대답하며 얼굴에 약간의 붉은기가 떠올랐다. 이렇게 나온 지 오래됐어요. 나 혼자. 전차의 요리를 즐기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들은 서준에 대해 하나, 파르키 학교 일과 민호킴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민호킴이 신중하게 선택한 와인 한 병을 웨이터가 가져온 후에야 그들은 마침내 둘 사이에 떠오른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하나, 민호킴이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준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의 삶에 다시 참여하고 그리고 당신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서. 과거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 해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변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파크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돌렸다. 민호, 거짓말은 안 할게요. 오랫동안 나는 상처와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서준을 혼자 키우며 아버지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면 그에게 헌신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나를 움직였어요. 민호킴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하나파크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만졌다. 놀랍게도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내가 말하려는 건 그녀가 계속했다. 우리가 다시 시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다시 쌓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서준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 나는 시도해보고 싶어요. 미호의 눈은 억눌린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나 약속할게.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너와 서준이에게 걸맞은 남자, 아버지, 동반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조금 울기도 하며 과거를 떠올리고 함께할 미래를 신중하게 계획했다. 레스토랑을 나와 별빛 아래 손을 잡고 걸을 때 둘 모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호와 하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간과 경험으로 얻은 성숙함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었다. 서준에게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가족의 전통이 된 피크닉을 즐기던 중 미호는 하나와 서준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생각이 있어. 미호가 말했다. 서준이 토르와 놀고 있는 사이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이 살면 어떨까? 서준은 너무 흥분해서 샌드위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진짜 가족처럼? 하나는 미호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정말 괜찮아. 큰 결심인데. 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너희와 함께할 순간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만의 새로운 집을 찾아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하나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서준이도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서준은 기쁨에 겨워 뛰어오르며 두 사람을 껴안았다. 토르도 마치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라도 하듯 활기차게 짖었다. 한낮의 태양 아래 서준의 웃음소리와 토르의 애정 속에서 미호와 하나는 부드러운 키스로 서로의 약속을 다졌다. 이건 단순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질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피크닉 이후 2년이 지났다. 김가족의 삶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새 집은 넓으면서도 아늑했고 주변의 푸른 자연이 많은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8살이 된 서준은 바다를 주제로 꾸민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바다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 특별한 토요일 아침 집은 떠들썩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된 소규모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몇 년 전 미호가 계획했던 호화로운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 결혼식은 아늑하고 소박했다. 집 뒤뜰은 야생화와 나무에 걸린 섬세한 조명으로 동화 속 장면처럼 변해 있었다. 침실에서는 하나가 간결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수진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수진은 행복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누가 알았겠어요, 마리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 뒤에 마리나는 거울 속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히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시련을 겪고 성장하며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미겔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미겔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아빠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말하며 상자를 마린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와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다. 새로운 시작과 지켜진 오래된 약속을 위해 사랑해 리카르도. 밖에서는 리카르도가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들러리인 알베르토가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진정해 아들아, 이건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야.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모든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미겔이 먼저 나타나 반지 상자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리나가 나타났다. 리카르도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몇 년 전 그가 뒤로 남겨두었던 여자, 그의 아들의 어머니, 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 그의 눈을 가득 채웠다. 식은 짧았지만 감동적이었다. 그들이 서약을 주고받을 때 하객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는 없었다. 마리나, 리카르도가 목소리를 떨리며 말했다. 몇 년 전 난 너를 떠나면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하지만 운명은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 난 매일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너와 미겔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마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리카르도,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장애물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넌 단지 내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내 사랑이야. 난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너와 함께하며 사랑과 이해로 우리 가족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례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자 미겔이 가장 먼저 달려와 그들을 안았다. 그들의 투쟁을 상징하는 가족의 포옹이었다. 이어진 파티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리카르도와 마리나는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 흘렀던 The Way You Look Tonight을 배경으로 첫 번째 춤을 췄다. 나중에 하객들이 즐기는 동안 리카르도는 미겔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가졌다. 기분이 어때, 챔피언? 그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웅크리며 물었다. 미겔은 미소를 지었고 아빠와 닮은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행복해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항상 가족이었단다, 아들아. 하지만 이제 완벽해졌어. 하나가 그들 곁으로 다가와 둘을 포옹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세 명이 함께 그 순간의 완벽함을 만끽하며 그곳에 서 있었다.
밤이 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민호 하나, 그리고 서준은 집의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충직하지만 나이 든 토르는 그들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별들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서준은 항상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싶어 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렇단다. 아들아, 하지만 말이다. 어떤 별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더 밝게 빛난단다. 10년 후, 아침 햇살이 이제 18살이 된 서준의 방 커튼 사이로 비치며 바다 생물과 별자리, 포스터로 장식된 벽을 비추고 있었다. 젊은이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피할 수 없는 기상을 미루려 했다. 서준, 아래층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졸업식에 늦을 거야. 신음소리를 내며 서준은 마침내 일어나 민호와 닮은 검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거울을 보며 교복의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조정했다. 부엌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장면이 펼쳐졌다. 갈색 머리에 은색 머리카락이 섞인 하나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난 민호는 식탁에 앉아 디지털 신문과 5살 된 쌍둥이 딸들에게 시선을 나누고 있었다. 좋은 아침, 잠꾸러기, 민호가 농담처럼 말하며 눈을 들어 보였다. 큰 날 준비됐니?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팬케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럴까요? 학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하네요. 쌍둥이 아라와 미라는 형의 관심을 끌려고 다투고 있었다. 서준 오빠, 정말 먼 대학에 가는 거야? 아라가 큰 눈으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갈 거야, 작은 친구야 라고 그는 말하며 여동생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항상 방문하러 올게, 약속할게. 아침 식사는 멘데스 가족의 아침을 특징 짓는 혼란과 애정이 뒤섞인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다. 테이블을 치우는 것을 도우며 세주는 부모님이 눈짓을 교환하는 것을 눈치챘다. 왜 그래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하나가 미소를 지었다.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하지만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야 알려줄게. 졸업식은 감동적이었다. 세주는 반대표로 성장, 2번째 기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의 힘에 대해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민호와 하나는 자랑스러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여름 계획을 세우는 동안 멘데스 가족은 학교 주차장에 모였다. 그래서 깜짝 선물이 뭐예요? 세준이 기대에 부풀어 물었다.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봉투를 건넸다. 열어봐. 안에는 비행기 티켓과 상세한 일정이 들어있었다. 세준은 목적지를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주도. 너희들 나를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정확히는 아니야.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거야. 네가 대학에 가기 전에 가족 여행을 떠나는 거지. 세준은 말을 잃고 부모님을 꼭 안았다. 쌍둥이들은 제주도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쁨에 펄쩍 뛰었다. 2주 후 멘데스 가족은 찰스 다윈에게 영감을 준 섬에 도착했다. 해양 생물학자가 꿈이었던 세준에게는 천국을 밟는 기분이었다. 섬을 탐험하며 바다 이구아나, 거대한 거북이, 그리고 놀라운 다양성의 새들을 관찰하면서 세준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고 적응해온 그 종들처럼 그의 가족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어느 오후 바다 사자와 함께 수영을 하던 중 세준은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민호와 하나는 손을 잡고 결혼 초기처럼 사랑에 빠져 있는 듯 보였다. 쌍둥이들은 부풀린 튜브를 타고 바다 사자가 가까이 지나갈 때마다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민호는 세준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아, 그가 말을 시작했다.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보면 네가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궁금해했다. 인생은 이 섬들과 같아. 민호는 주변 풍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도전과 예상치 못한 변화로 가득 차 있지. 네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네가 진정한 자신을 지키고 사랑과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면 네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서준은 아버지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어떻게 길을 찾으셨어요? 민호는 멀리서 모래성 쌓는 하나와 쌍둥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이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네 어머니와 네가 내게 그걸 가르쳐 주었지. 아버지와 아들은 잠시 침묵하며 태양이 바다로 지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서준이 마침내 말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돌아와 주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 싸워주셔서. 민호는 눈물을 머금은 채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아들아, 내가 고맙다. 너와 네 어머니가 나에게 자격이 없는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 너희가 나를 구했어. 가족들과 합류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특별한 여정에 대해,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의 새로워진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인 여동생들에 대해. 미래는 제주도의 섬들처럼 진화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은 인생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항상 부모님의 본보기가 그를 이끌어줄 것임을 알았다. 진정하고 키워진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제주도의 밤이 깔리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멘데스 가족을 감쌌을 때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 여행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매일이 진화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다시 발견할 기회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여행이었다. 그렇게 무한한 제주도의 하늘 아래 거친 바다를 항해한 가족은 그들이 키워낸 사랑과 여정 속에서 배운 교훈에 안착하며 안전한 항구를 찾았다.